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립중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사라고 하면 근면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적당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지식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교사라면 선생님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접근해왔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직원이나 부유한 가정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때 그 사람들과 만화라도 봤다면 지금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역시 어른들이 권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전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음에도 당시 어려웠던 점 때문인가요? 한 번도 손댈 준비가 없는 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만나기도 전에 직업으로 평가받을 것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또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 믿었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만추라는 것이 있나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제 최고의 선택인데요. 그랬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제 20대는 아무것도 없이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이젠 나이도 먹었으니 결국 선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걸까 싶은 생각이 슬금슬금 들고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기적적으로 제가 추구하던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나 제 빕니다. 20대 때는 아무래도 초임교사였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취미생활하는 걸 잘 못했는데 30대쯤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많이 쌓였겠죠. 여유가 많이 생겨서 취미였던 독서 생활을 즐기고자 친구가 진행하고 있던 독서 모임에 가입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모임 장소인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을 때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체크무늬가 잘 어울리는 차분해 보이던 그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해가 그의 위에 비추어져 그의 머리카락이 빛나는 것 같이 빛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 사람에게 반한 저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고 멍하니 그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독서 모임이나 뭐든 상관없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등을 툭 치더군요. 독서 모임을 주관하던 제 친구였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해? 먼저 왔으면 아무 자리를 더 앉아있지. 아니야. 빨리 왔네. 어디 앉을까? 난 창가가 좋긴 한데, 상호 씨 친구는 제가 쳐다보고 있던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직 약속 시간이 꽤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서 와 주셨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카페에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모임장님이 일찍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임 준비할 것도 있고 오늘은 제 친구가 처음 와서 같이 있어주려고요. 그렇군요. 여기로 오세요. 이사해 여기는 우리 모임을 하는 분들 중 한 분인 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임장님의 친구분이시군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교사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서 그 후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친구 말로는 그냥 이랬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얼굴을 찡그리며 고기만 굽히던 그러던데 되지 않는 소리만 계속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그건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 이후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와 분위기만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도 내 이상형과 완벽히 부합했지요.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매 순간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내 짝사랑에 불과했지만 그 짝사랑만의 설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은 내 친구뿐 아니라 다른 모임 참여자들에게도 알려졌다. 내 감정이 얼굴에 속삭이는 형국인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알아채서 그랬는지 은근슬쩍 모임에서 저희 둘을 이어주려는 노력했더라고요.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모임에서 2인 1조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식으로요. 다행히도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는데 한번 연애로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바로 그렇죠 라고 대답해버렸어요. 멍청하게도 원하신다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라고까지 말해버리고 제 인생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하루빨리 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컸다 보니 조급함이 컸다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30대면 혼기가 거의 꽉 차다 못해 거의 넘어간다고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직업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학생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자금도 없었을 뿐더러 결혼 이후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아마 보통의 여자들이었을 터예요.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특히 그렇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제 조급함과 어차피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헤어질 뻔하기도 했었어요. 당연하죠.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직업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나의 결심이 강했고 제 홍기가 차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결국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저희는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고 남편이 박사학위를 얻을 때까지 지원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나름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일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겪는 고통은 고부 갈등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똑똑하다는 말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생활을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저에게 넌 남편 정말 잘 만난 줄 알아? 라며 눈치를 준 적이 있었죠. 그래도 그런 건 그나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됐으니까 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그 교육료를 저까지 뿜어내기 시작하셨어요. 앞에 남편과 아내는 급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지금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대학원에 지원하라고 강요하시지 않나. 공립대학도 아니고 돈만 주면 취직이 되는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넌 당신의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시지 않나. 한두 번이면 그냥 내 어머님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은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나이가 있고 아니면 나이는 일단 떠나더라도 전 선생님이란 직업이 있으며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애도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육아로 바쁘고 정신도 없는 시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은 의지의 문제란 식으로 말씀하시며 다른 사항은 일절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했어요. 그런 행동을 몇 년간 반복하셨는데 제가 지칠까 말까 고민하게 했고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특별히 이직하거나 교수가 되지 않았어요. 간혹 시간 강사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정교수로 진급한 적은 없었고 남편의 전공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이에 맞는 직장이 없어서요. 그래도 제가 버티며 두 아이를 포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 결국은 저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이혼 제의를 하였음에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결국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말이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니 결국은 이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윤 좌지우지한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 따라올까? 와 같은 다양한 생각으로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꾸중하며 참아가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이혼하자. 아이들이 조금만 더 커서 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러나 남편이 그 상황에서 제기한 청약을 샀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참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기대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청약 당첨이 되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당첨이 되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청약은 제 남편의 이름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그래서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누구의 돈인가요? 제 돈입니다. 전 이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 상황에서 제 돈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요즘은 현저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교사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부터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게는 학생들과의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고 크게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말 잘 들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수고한다고 해서 제 손을 한 번이라도 덜 가게 하려 노력하는 어른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우리 차를 박았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줬던 탓인가요? 오히려 그때 앞자리에 있던 전화를 받은 남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착한 아이들이라 자기들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서 아이 둘을 한 번에 잃은 후에는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혼을 원했지만 참고 견뎌왔고 그런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휴직을 하고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남편은 아이 둘을 잃은 후 집에 있기보다는 밖을 맴돌며 활동을 시작했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저를 무시하며 혼자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 모습에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남편도 집에 있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 계속 머물러 아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있으니까 저까지 보살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저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새로운 독서 모임을 다니며 그렇게 해결책을 찾고 있던 거였어요.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 때문에 바람을 피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잊고 두고 나갔을 때 메시지 알람 소리가 울리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다시 한번 오랜만에 환청과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일단 몸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생각보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 서둘러 일어나서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해줘. 물론 자신도 자기애가 떨어졌을 테지만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를 보고 나서 저는 온갖 상상을 하기도 했고 부정적인 생각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알 수 없는 여자가 나타나 제 앞에 있었다. 비웃는 환각까지 본 후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리니 정신병원에 있었고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아마도 핸드폰을 두고 왔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쓰러진 저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가 깨어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아니, 한숨 쉬지 말고 내가 뭘 봤는지 말해줘. 아, 내가 봤으니 다 알 것 같아. 내가 뭘 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맞아. 그렇구나. 맞구나. 어떤 사람은 자녀 둘을 보내고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다른 여자와 좋게 지내고 있다는데 그게 신기해. 그게 나도 힘들었어서 위로받을 곳이 필요했어. 위로는 내가 해주면 돼. 나는 누가 위로해줬어? 어차피 너 이혼을 원했잖아. 예전에 내 마음은 이미 너를 떠난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문제가 없어. 미안하지만 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몇십 년 동안 널 뒷바라지하며 키워주고 박사 학위를 따도록 돕고 있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마땅치 않아. 두 아이도 떠나간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너가 이러면 안 돼. 사람이면 이런 짓은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화도 못 낼 정도로. 지금 차분하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힘든 거야. 그 여자는 누구야?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자야. 너무 비꼬지 말아줘. 내겐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랬어.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 애를 만든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애들 둘을 하늘나라로 보낸 상태에서 그 애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국문학과 교수이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인데 그 상황에서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것이니까. 아, 교수는 정말 좋겠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난 이혼할 수 없어. 우리 애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애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기들 때문에 이혼한 줄 알고 슬퍼하는 걸로 알아라.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난 이혼 못해줘. 여보, 여기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데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아. 난 못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호구로 바뀌었겠구나. 몇십 년 동안 조용히 너를 보살피는 호구였으니까. 그래, 지금까지 내가 호구였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나 그 꼴 못 보겠어.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행복하게 살 거야. 뭐,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로만 만난 건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 잠깐 즐기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하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건
지금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정말이야. 너와 이혼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지금 나는 먹고 살 능력도 없는 걸 알잖아. 어디서 정식으로 취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널 떠나 보내는 거야.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줄 거고. 넌 계속해서 내 뒷바라지를 해야 할 거지. 그러면서도 나는 바람까지 피운 사람이니까 너는 더 이제 내 곁에서 살아가기 싫을 거야. 그래서 나는 놓아주려 해. 우리 이혼하자. 너는 어차피 이혼하려고 애썼잖아. 내가 그렇게 해주려 해. 너를 위해서. 나 혼자서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마음 한구석에 죽음조차 생각하면서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운이 없어서 화도 못 내던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울면서 그러니까 마음만 더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병실을 떠나고 나 혼자 몇 일 동안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애들도 떠나보낸 상태에서 혼자가 되는 게 두렵더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편 말이 맞기도 했어요. 남편과 살아가 봤자 더 힘들기만 할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저런 고민을 더 해봤지만 결국엔 결론은 똑같더군요. 이혼을 하는 게 옳다는 전 남편을 다시 불렀어요. 하자. 이혼해요. 여보, 나 놓아준다고 했지?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속이 조금 좁아. 그래서 너 잘 살길 바라지 못하겠어요. 결혼했을 때부터 저 혼자만 힘들게 살았고,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두 아이들까지 잃은 상황이라서 너 혼자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래서 그건 약속하자. 너는 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잖아. 그 여자와도 결코 되짚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내 이혼 조건이야.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혼해줄게. 여보, 왜 그게 힘들어? 역시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아니야, 결코 아니야. 걱정 마세요. 나는 그 여자와 재혼하는 생각은 절대로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만큼 많이 고통받아 왔으니까. 앞으로는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래요. 미안하고 미안했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접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괜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또 뭔가 바람 피운 거면 당신도 어려워서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이해해 줄게요. 결혼한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었던 건 이해하지 못하나요? 하지만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병원에서 편하게 푹 쉬세요. 이혼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하고 진행할게요. 그럼 알겠어요. 그렇다면 몸 건강 잘 챙기고 일단 이혼이 처리될 때까지는 몇 번 보긴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작별의 인사는 하지 말아요. 괜히 당황스러워질 테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해보려 해요. 이후부터 남편은 이혼 준비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이후로 몇 번이나 병원에 찾아왔고 간호를 받은 뒤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참나, 원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잘해줬을 텐데. 집안일이라도 잘해주거나 내게 애정이나 관심을 쏟아줄 줄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면서 우울증 때도 나를 잘 챙겨주지 못하고 그래도 이혼을 선택해야 할 거라고 결심했어요, 여러 번이나. 특히 시어머니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미안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잘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큰일을 미화하지 말자. 그냥 좋게 생각하자.
헤어질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누군가가 갑자기 착해졌다. 혹은 누군가가 갑자기 잘해준다면 어떤 이유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적어도 100%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확실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걸 깨달은 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중간중간 입원 생활을 보내는 그중 하루,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하고 병원에 오셨던데요. 너희는 이혼하신다면서요. 네, 어머님. 그래, 급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내가 진작에 박사학일 너도 따라가라고 했잖아. 어머님, 아니면 이 박사학을 따서 보세요. 내 아들이 너와 이혼하려고 한 거겠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사람은 아침식으로 잘 쌓아야 해. 그래야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이 쳐다봐줘. 그래야 세상에 돈으로도 사람을 평가하고 주식으로도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로도 사람을 평가해. 어머님, 왜 그래요? 저 좀 피곤해서 지금 힘들어서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이씨. 시어머니가 그동안 정희의 병문안을 와줬으니까 제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미안해요. 에휴. 그만, 내가 너와 모아둔 얘기를 하자. 그래. 난 이만 간다. 어쨌든 몸조리 잘하고 일을 잘 해결하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고 나가셨어요.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람이 그런지 정말 진정이 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서 여기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환청이 들릴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머리를 보여주고 화장실에 간 순간 방금 전에 들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요. 걱정 마세요, 사님. 결혼식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고생은 뭐려. 그래도 사님도 교수님이시니까 체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더 신경 써야죠. 아, 집이요. 아이고, 집도 걱정 마시라니까 이미 집 계약도 해놨어요. 대출 하나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 직업이 없어도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아놨다니까요. 직장도 곧 다시 구하겠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은 잘 불고 있는데 그래도요. 그나저나 아시는 게 뭐려. 따님도 교수님이라서 그쪽 손님들은 다 교수님들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네. 화장실에서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이혼할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 통화 내용을 들을 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 점점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는 통화 중간쯤부터는 이건 증거를 꼭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는 계속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것은 결혼식은 저와의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일주일 뒤 어느 예식장에서 진행된다는 사실과 저희가 사는 집이 아파트임을 생각하면 그곳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 현재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걸 노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착한 척하며 미안해하고 마지막으로 잘해주는 척한 것은 재산 분할을 반반씩 받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이러한 행동으로 재산 분할을 절반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이없네요. 전부제 돈으로 샀던 아파트가 끝까지 와서는 조금 잘해줬다고만 그렇게 해준다고 했네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예요.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순간 혈압이 올라서 죽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하면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거죠.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건 한순간에 싹 하시는 듯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안 해버리려 해야 하는 건데 어차피 이혼은 해야 해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결혼식 때 어떻게 할지부터 고민해보는 게 좋겠어요. 결혼식을 멀쩡히 하는 걸 들 수는 없지, 그래도 말이죠. 그렇다면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복수 계획을 세워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복수 계획은 스스로도 미수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어요. 그러나 잠시 고민을 하고 차를 빌려달라고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착한 척을 하면서 어떻게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혼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더군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때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서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놀리다가 결국 결혼식 다음 날에 이혼 예정일을 바꿔버렸어요. 남편은 그 정도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안도하며 알겠다고 하며 물려받은 재산 분할은 반반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남편 앞에서는 말이요. 그러더니 남편의 재혼식이 진행되는 날, 저는 남편의 재혼식에 조합꽃다발을 20개 넘게 보냈습니다. 그 화환 안에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냈죠. 아빠가 재혼하니 좋아하는 척하지만 엄마는 병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생각인지 등등의 발언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죠. 순간 외출을 허락받아서 그 화환들을 가져왔습니다. 보는 하객들은 모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황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최자인 제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도 이런 상황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결혼식 중에 화환을 발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황을 처리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벌이면서 혼자의 결혼식보다 더 소란스러웠을 것 같더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끝에 결혼식 진행자가 금요일 결혼식이 불가피한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하객분들께 내신 축의금을 돌려드리며 떠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크게 웃게 된 것 같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의 상황을 보고 있다면 미친년인지 아니면 악독한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보이든 그 순간에 보는 것이 너무 상쾌했어요. 그 이후 남편은 제게 전화가 오면서 당신이 한 거야? 라며 화를 내고 따지더군요. 그동안 잘 대해주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신현이가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결혼식 같은 거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근조 아오.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해주자 남편은 더 미쳐서 행동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이혼은 약속대로 내일 진행할 건데 재산 분할은 그대로 못 해주겠어. 그거 다 내 돈이거든. 당신이 이때까지 그 돈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까 그거 다 내 돈이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돕는 마음은 이해해봐 주길. 아무리 당신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는 증거로 다 나오니까 걱정 마. 그건 내가 소송을 걸든지 해서 반드시 내 집 만들 거야. 아, 집도 팔거나 어디에 가게 걸린 돈이 있었으나 내가 취소해놨으니까 그것도 걱정 마. 이제 어떻게? 새 집 구입해서 대출받아서 잔금까지 다 갚아놓았는데 뭐 어떻게든 잘 갚아나가봐.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파이팅! 이라고 말한 후 남편이 계속 이야기하려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제가 남편과 약속한 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집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했고
쉽게 승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출금을 갚으며 미래를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 사죄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소가 재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폐를 끼쳤다며 사과했어요. 정작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속은 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결혼식 때 오신 하객들 대부분이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교수라는 자리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거라고 하더군요. 웬만한 곳에서 취직도 인맥이 좋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놈이 행복한 모습을 못 보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참 고소했어요. 뭐 그렇게 되었으니 이젠 그렇게 좋아하는 박사학위 되든 아주 작은 기업에 입사해서 일하든 어쨌든 하겠지요. 이 소식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빚을 갚느라 바빠서 이것을 볼 시간도 없을까요? 저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고 학교 다시 잘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마음 아픈 점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특히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를 생각하며요.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